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주임 그리고 BK21 중일교육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중문과의 김준현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중일어문학과 중문전공 2022학년도 후기 입학을 안내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후기 대학원의 모집 일정은요, 인터넷 원서 접수가 4월 4일 월요일부터 18일까지, 18일도 월요일인데요, 이때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5월 14일 토요일에 화상 면접 형식으로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구술 시험이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6월 16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문 전공의 모집 전공은 크게 세 분야인데요. 중국 문학, 중국 어학, 그리고 중일 지역 비교 문화, 이렇게 세 개의 전공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전공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중국 문학에는 중국 고전 문학, 그리고 중국 현대 문학, 이렇게 두 분야가 있고요. 중국 어학에는 중국 현대 어법, 그리고 성문학,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모집 전공을 참고하셔서 석사 과정 또는 박사 과정에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석사 과정에는 전문가 트랙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문가 트랙은 석사 학위 논문 대체 제도에 따라서 논문 대신 대체 실적물을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되겠는데요. 대체 실적물로는 창작 또는 번역물, 중국어 교재, 연구 또는 조사 보고서,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각종 제안서 등 그 지도 교수가 인정하는 그런 실적물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학과의 연역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중문전공은요, 1976년에 석사 과정이 개설되고 1980년에 박사 과정이 개설됐습니다. 이때부터 1999년까지 약 20여 년을 한 전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전반기에는 이제 BK21과 별도로 이제 대학원이 운영되었고, 1999년 이때부터 이제 후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를. 후반기는 주로 BK21 사업단과 함께 대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999년에 제1단계 BK 사업단에 선정된 이후로 2006년에 제2단계 BK21 사업단에 연속으로 선정됐고요. 또 2007년에는 중문전공, 일문전공이 따로따로 있었다가 중일어문학과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중문전공과 일문전공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제가 중문과를 대표해서 중문전공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학과 연역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2013년에는 제3단계 BK21에 선정됐고요. 2020년에는 제4단계 BK21 사업단에 선정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그 중문전공의 교수진을 소개해드리면, 현재 모두 8분이 재직하고 계신데요. 각각의 전공 분야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대학원은 여러분이 지원하실 때 지도교수로 삼을 만한 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의 주 전공 분야는 무엇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을 지도교수로 삼아서 여러분이 전공 공부를 대학원에서 더 해나갈 것인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교수진을 잘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교수진에는 권혁준 교수님, 중국 역사어문학 전공이시고요. 장동청 교수님은 중국 현대시와 현대문화를 전공합니다. 저는 이제 중국 고전 시가를 전공하고요. 조동매 교수님이 중국 고전 소설,
홍윤기 교수님은 중국 문학 비평, 그리고 고전복 교수님은 중국 현대 소설, 오유정 교수님은 중국 현대 한어법이시고, 좌사민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신데요. 2022년 8월에 퇴임 예정이시라서 여러분과는 아마 함께 하실 수 없겠습니다. 학부 과정과 대학원의 차이, 이것도 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학부는 교육 과정상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이제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달리 대학원은 지도 교수의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지원하기 전에 여러분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님이 계신지, 그리고 그 교수님은 최근에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논문을 좀 찾아서 읽어보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의 지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학과에서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장학금으로 조교 장학금, 그리고 BK 연구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교 장학금의 경우에는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를 선발하는데요. 교육조교는 이제 학과 세미나실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그 수업의 보조 업무를 하고요. 연구조교는 교수 연구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그런 일을 수행하면서 장학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2022년 1학기의 경우에는요, 선발 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조교가 선발되어서 한 학기 동안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고요. 또 이외에 저희 학과는 BK21 연구단과 함께 한다고 그랬죠. 여기 BK에 연구 장학금이 있습니다. 참여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인데요. 월별로 석사과정은 매달 70만원, 박사과정은 130만원, 그리고 박사 수료 8학기까지인데요. 월 100만원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22년 1학기 선발 인원을 보면 석사과정에 5명, 박사과정에 4명, 박사 수료 6명 등 모두 15명을 선발해서 BK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 BK 연구 장학금은 또 조교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교를 하면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고, 또 BK 연구 장학금으로 월별로 과정에 따라서 얼마씩 이렇게 또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월 14일에 화상으로 이루어질 구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술 면접에서는 주로 먼저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를 여러분께 물어보게 되고요. 이어서 언어 능력과 전공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언어 능력은 한문 또는 중국어, 지원에 하는 전공에 따라서 주로 고전문학 전공이면 한문을 좀 테스트하고요. 기타 현대문학이나 어학 전공인 경우에는 중국어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고전문학 전공자에게도 필요하면 한문 대신 중국어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전공 능력 테스트는 그 자리에 3분의 교수님이 참여하시는데요. 3분의 면접위원이 여러분께 좀 전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겁니다. 언어 능력 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주로 중국 고전문학 분야 지원자에게는 한문 또는 고대 한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이런 이제 한문 문장을 한 문장씩 읽고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이제 테스트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한문은 아니고요. 석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운 내용, 박사과정은 조금 수준이 있는 내용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한문
테스트한다고 하진 않았죠. 예, 그 고전문학의 경우에도 그 한문 능력이 아직 그다지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어 능력을 좀 테스트하고 또 입학해서 또 한문 실력을 그런 또 가다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시 보겠습니다. 중국어의 현대 한어의 현대문학 전공자에게 테스트하는 내용이 될 텐데요. 보시는 지문의 내용은 루슌의 아큐 정전이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글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현대문으로 된 글을 읽고 또 중국 현대문학과 관련된 그런 학술적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이제 역시 중국어 현대 한어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중국어 현대 어법이나 성문학 전공을 지원한 지원자에게 어학 관련 내용, 언어 관련 내용을 질문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지 아주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이제 아닌데요.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긴장한 탓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긴장을 풀고 천천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한 줄씩 읽고 우리말로 옮겨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공 능력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역시 예시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가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략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특정 이제 분야나 이제 주제를 이제 전공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뭐 제 전공인 중국 고전 시가라든지 또는 현대 어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공한다고 할 때 그것을 전공하려고 하는 동기 이런 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게 되고요. 또는 이제 어떤 분야 또는 주제와 관련해 알고 있는 문학 작품 또는 뭐 작가도 있을 수 있고요. 어법이나 성문학인 경우에는 또 어떤 언어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그 어떤 특정 분야 또는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읽은 학술 서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내용에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계획서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연구 계획서에서 쓴 내용의 일부 가운데 어떤 이제 내용에 대해서 더 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박사 과정에 이제 한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석사 논문을 여러분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다룬 내용, 어떤 학술적 쟁점에 대해서 논지를 펼쳤는지 거기에 관해서 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이 이제 전공 능력 테스트의 예시였고요. 뭐 이와 유사한 문제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지원 서류에 그 제출해야 될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계획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학부 과정에서는 연구 계획서라는 걸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대학원 이상의 과정에서 다루는 연구 계획서는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되게 이루어지는데요. 연구 동기, 연구 대상, 그리고 연구 방법, 기대 효과 이렇게 연구 계획서의 내용을 대략 구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 대상은 어떤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다뤄야 할 문학이라면 작가나 작품 또는 어학이라면 언어 현상 이런 것의 종류 그리고 범위 이런 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구 방법과 기대 효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연구 방법은 주제를 연구하면서 사용할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계량 통계적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학 탐구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주제 비평이라든지 구조주의적 분석이라든지 젠더 비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학 분석 방법론들이 있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걸 주로 좀 사용해서 그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뭐 어학이나 이제 성문학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그런 연구 방법론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선행 연구 또는 관련 참고 학술 도서에서 어떤 이제 내용을 참고하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방법을 기출하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그 주제를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그리고 그것의 가치나 효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연구가 어떻게 학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면 훌륭한 연구 계획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중문 전공은 우수한 교수진과 그리고 다양한 연구 지원으로 이미 그 우리 학계에서는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이 든든한 후원자로서 BK 교육연구단이 여러분과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국제학술대 참석 등의 학술 행사를 우리 BK 교육연구단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잠시 국제적인 어떤 학술 행사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곧 아마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대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럼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중문 전공에서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